요즘 건강에 좀 신경 쓴다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 모바일 미네랄 검사가 꽤 핫하죠. 이거 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누구는 내 몸의 비밀을 알려주는 지도 같다고 하고, 또 누구는 이거 그냥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상술 아니냐고 하고, 말이 많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오늘 이 검사의 진짜 의미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기능의학에서는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세포의 블랙박스. 와, 표현이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혈액 검사가 우리 몸에 지금 이 순간을 딱 찍은 스냅 사진이라면, 모바일 검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쭉 기록한, 말하자면 한 편의 영화 같은 거라는 거죠. 세포 수준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긴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됩니다. 모바일 검사가 보여주는 그 장기적인 패턴이라는 놀라운 잠재력, 그리고 주류 의학계가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거 진짜 믿을 수 있어?" 라는 의문.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이 검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과 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한계점, 이 두 가지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한번 찾아보죠. 혈액 검사랑 모바일 검사,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혈액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정상 수치를 유지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 몸의 세포나 조직에서는 미네랄이 부족해도 혈액 검사 수치는 멀쩡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모발은 이런 혈액의 엄격한 통제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지난 3개월간 우리 몸 조직의 평균적인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급성질환을 볼 때한 혈액 검사가 만성적인 불균형의 경향성을 읽는 데는 모바일 검사가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샴푸나 염색약 성분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실험실마다 검사 방법이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똑같은 내 모발 샘플을 잘라서 연구소 두 군데에 보냈는데 전혀 다른 결과지를 받아보는 황당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은 딱 이겁니다. 모바일 미네랄 검사 결과지 하나만 딱 보고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것,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검사는 왜 내 몸에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거나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종의 탐색 도구, 힌트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기능의학에서는 이 검사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신화인지 한번 비판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기능의학적 해석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이 대사 산화 유형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태우는 속도를 특정 미네랄들의 비율을 통해 파악해서 사람을 크게 느린 유형과 빠른 유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두 유형의 특징이 정말 재밌습니다. 느린 산화형은요, 칼슘이랑 마그네슘 수치는 높은데 나트륨이랑 칼륨은 낮게 나와요. 마치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일종의 절전 모드에 들어간 것처럼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과 관련이 깊다고 봐요. 반대로 빠른 산화형은 교감신경이 항상 엑셀을 밟고 있는 것처럼 과하게 흥분해서 에너지를 너무 빨리 태워버리는 그런 투쟁 도피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말 논란이 많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신 번아웃 또는 부신 피로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미네랄 비율들을 조합해서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즉 부신이 완전히 방전돼 버렸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주류 의학계는 아주 강하게 "잠깐만요" 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같은 곳에서는 부신 피로라는 용어 자체를 의학적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흔히 부신 피로의 증상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우울증이나 빈혈, 혹은 진짜 의학적인 부신기능 저하증 같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섣불리 자가진단했다가 진짜 병을 놓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칼슘 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칼슘 껍데기라는 뜻인데,
모발의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칼슘으로 일종의 방어벽을 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단한 방어벽이 오히려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이나 인슐린 같은 중요한 신호들이 제대로 전달되는 걸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논란도 많고 해석도 복잡한데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검사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한국형 해석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검사실에서 결과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텐데 기능의학 책에 나오는 기준보다 정상 범위가 훨씬 넓게 설정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반영하고 또 불필요한 걱정이나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서 가짜 양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임상적인 신중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안티몬이라는 중금속 사례를 보면 이 접근법이 더 명확해져요. 만약 내 모발 검사에서 안티몬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당장 어떻게 내 몸에 중금속이 해독해야 해? 라고 패닉에 빠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혹시 내가 뜨거운 차 안에 뒀던 페트병 생수를 자주 마시진 않았는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는지, 이런 일상 속 노출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걸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섣부른 진단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접근 방식 아닐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아주 합리적인 4단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검사하기 전에 염색이나 펌을 했는지 같은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둘째, 미네랄 패턴을 진단이 아니라 힌트로서 탐색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실제로 느끼는 증상이나 혈액 검사 같은 다른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나에게 꼭 맞는 생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생활 계획을 세울 때 기억하면 아주 좋은 5가지 원칙이 있어요. 바로 fresh입니다. food, 음식, rest, 휴식, exercise,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마지막 S는 supplement,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먹는 고품질 보충자를 뜻합니다. 모발 검사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로드맵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 진짜로 무엇을 얻어가야 할지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믿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건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믿을 것은 내 몸의 미네랄 불균형의 장기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특정 중금속 노출을 확인하는 스크리닝 역할입니다. 그리고 내 생활을 진짜 바꿔야겠다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반면에 특정 미네랄 비율 하나만 보고 당신은 부신 번아웃입니다 라고 섣불리 진단하거나 다른 모든 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오직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 이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결국 모발 미네랄 검사의 진짜 가치는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우리 몸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질문지이자 힌트라는 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내 몸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검사 결과지 한 장이 아니라 내 몸이 매일 보내는 다양한 신호와 증상들, 그리고 여러 과학적인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몸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요?